서울 시내 한 작은 장례식장.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영정 앞에는 김두식 78세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몇몇 친척들과 이웃들이 조용히 조의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두 아들 민수와 민호가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지키고 있었다. 형, 아버지 유품 정리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민호가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다. 테이프에는 2024년 6월 15일 마지막 고백이라고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민수가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져와 테이프를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30년 젊었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오늘은 1994년 6월 15일이다. 나 김두식은 이 테이프를 30년 후 내가 죽는 날을 위해 녹음한다. 만약 당신들이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테이프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30년 전 끔찍한 일에 연루되었다. 조씨 할머니가 죽던 그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았다.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다. 조씨 할머니라면 옛날 동네에서 가스 사고로 돌아가신 그분을 말하는 것일까? 내가 왜 이 비밀을 30년간 간직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에야 이를 고백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감나무 밑을 파보아라. 그곳에 모든 증거가 있다. 테이프가 끝나자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버지가 왜 이런 테이프를? 그때였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검은 옷을 입은 그녀는 조용히 영정 앞에 향을 올리고 돌아서며 말했다. 저는 조영숙입니다. 30년 전 돌아가신 조씨 할머니의 손녀입니다. 민호가 놀라며 일어섰다. 혹시 그 조씨 할머니라면? 네, 1994년 6월 12일 가스 사고로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맞습니다. 조영숙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억눌린 감정이 배어 있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30년 후 김두식이 죽는 날 그의 집을 찾아가라. 그때가 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셨죠. 조영숙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것도 할머니가 남기신 겁니다. 김두식이 죽는 날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두식아, 내가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양심만은 아직 살아있구나. 나는 내가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줄 알았다. 30년이 걸렸지만 말이야. 이제 우리 둘 다 편안히 잠들 수 있겠구나. 편지 아래쪽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민수야, 민호야. 너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선택의 순간에 용기가 부족했을 뿐이다.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을 것이다. 이제 그를 용서해 주어라. 민수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조영숙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께서 어떻게 30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짜까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건가요? 할머니는 평생점을 보셨어요. 하지만 그건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있으셨죠. 조영숙이 설명했다. 할머니는 김두식 아저씨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어요. 양심적인 사람이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죄책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요.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30년 전의 비밀이 갑자기 드러나는 이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조영숙이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계신 것처럼요. 그리고 김두식 아저씨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민호가 궁금해했다. 두식이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거야. 그래도 언젠가는 양심이 이길 거야 라고 하셨어요. 조영숙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죽어야 두식이가 살 수 있어. 그리고 30년 후에는 두식이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하셨죠. 민수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도대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던 중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 전에 녹음된 아버지의 고백 테이프와 조씨 할머니 손녀분의 갑작스러운 방문.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30년 전에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저는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도 듭니다. 조영숙은 민수와 민호를 한적한 카페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30년간 간직해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1994년 6월 12일 아침, 할머니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더니 오랫동안 입지 않으셨던 한복을 꺼내 입으셨어요. 조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죠. 영숙아, 오늘 할머니가 죽을 것 같구나.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30년 후에는 할머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라고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영숙은 할머니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할머니는 항상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무슨 소리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평소 아끼던 비단 보자기를 꺼내서 중요한 물건들을 싸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건 30년 후에 필요할 거야라고 하시면서 낡은 사진들과 편지들을 정리하셨어요.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영숙아, 지금부터 할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3일 전에 김두식이가 왔었다고요. 조영숙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계속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김두식 아저씨가 3일 전인 6월 9일에 찾아오셨대요. 평소에는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조영숙에게 전한 그날의 상황은 이랬다. 김두식이 할머니 집을 찾아와서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두식아? 재개발 이야기 들으셨죠? 할머니만 동의해 주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났고 이 집에서 죽을 거야. 절대 팔지 않을 거다. 그때 김두식의 표정이 급변했다고 한다. 할머니, 정말로 생각을 바꾸실 수 없나요? 왜 그렇게 간절하게 구는 거니? 김두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만약 할머니가 계속 거부하시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두식아, 너도 그들에게 속은 거구나. 하지만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김두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두식아,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려는 선택이 너를 평생 괴롭힐 거야. 김두식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섰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남았는데? 3일 후에는. 김두식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황급히 집을 나갔다. 할머니는 그 순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할머니는 그날 오후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조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유서를 쓰시고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시고 저에게 줄 편지들도 준비하셨죠. 가장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그날 저녁 가스레인지를 점검하면서 한 말이었다. 이 가스레인지가 나를 데려갈 거야. 하지만 괜찮다. 이것도 운명이니까. 할머니, 그럼 왜 피하지 않으셨어요? 민수가 안타까워하며 물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누군가는 희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내 몫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죠. 조영숙이 대답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저녁 정확히 오후 6시 30분에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할머니는 즉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는 낡은 가스레인지에서 가스가 새어 발생한 단순 사고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김두식을 원망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오후에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두식에게 너의 선택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지는 말아라. 30년 후에는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때가 되면 나도, 너도 모두 자유로워질 것이다. 조영숙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 김두식 아저씨가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계속 중얼거리시더니 30년 후에는 반드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라고 다짐하셨어요. 민호가 충격을 받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3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건가요? 맞습니다. 김두식 아저씨는 그날부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기록으로 남기셨죠. 할머니가 예언하신 대로 30년 후 자신이 죽는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30년 후를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로 30년간 이 계획을 실행해 오신 걸까요? 이제 감나무 밑에 묻혀 있다는 증거를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날 민수와 민호는 조영숙과 함께 아버지의 옛집을 찾았다. 30년 전 살던 그 동네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지만 다행히 뒤뜰의 감나무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말 여기에 뭔가 묻혀 있을까요? 민호가 삽을 들며 의심스러워했다. 아버지는 평생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테이프에서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민수가 감나무 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감나무 뿌리 주변에 흙을 파기 시작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뭔가 단단한 것이 삽에 걸렸다. 여기 뭔가 있어요. 민수가 외쳤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금속 상자가 나타났다. 상자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30년의 세월에도 전혀 녹슬지 않았다. 상자 표면에는 1994.6, 15-2024.6, 15라고 새겨져 있었다. 30년을 정확히 계산해서 묻으신 거네요. 조영숙이 감탄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다. 카세트 테이프 여러 개, 사진들, 문서 뭉치들, 그리고 두꺼운 일기장. 가장 위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봉투에 담겨 있었다. 민수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민수야, 민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30년간 나를 괴롭혀온 이 비밀을 이제야 털어놓는다. 편지는 길었다. 1994년 6월 9일 박 사장이라는 인물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재개발 사업의 중간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거액의 돈을 제시했다. 나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너희들 교육비와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편지를 계속 읽어나가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박 사장은 말했다. 조씨 할머니가 계속 거부하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나는 그때 그의 진짜 의도를 알았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상자에서 첫 번째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재생했다. 30년 전 아버지와 박 사장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다. 김두식 씨, 할머니 설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 사장의 목소리였다. 할머니께서 완강히 거부하고 계세요. 죽어도 이 집을 떠날 수 없다고 하시네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설마 할머니에게 해를 가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김 씨,
우리는 이미 수십억을 투자했어요. 한 노인 때문에 모든 계획이 무산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무고한 분이세요. 무고하다고 해서 발전을 가로막아도 되나요? 어쨌든 6월 12일 오후에 불의의 사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 씨는 그날 멀리 가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일에 가담할 수 없어요. 이미 가담하셨습니다. 김 씨도 우리로부터 돈을 받았잖아요. 이제 와서 빠질 수는 없어요. 테이프가 끝나자 세 사람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머니가 죽을지까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테이프를 재생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독백이었다. 1994년 6월 12일 오후 2시. 나는 지금 조씨 할머니 댁에서 3km 떨어진 공원에 앉아 있다. 4시간 30분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이다. 나는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할머니를 구할 수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울먹여졌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겁쟁이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핑계로 양심을 팔았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세 번째 테이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씨 할머니와 아버지의 마지막 대화였다. 두시가,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너를 평생 괴롭힐 거야. 하지만 그 고통이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 할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하지만 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것이 내 벌이 될 거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년 후에 내가 죽을 때, 그때 모든 진실을 밝혀라. 그때가 되면 너도 모두 자유로워질 것이다. 조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가 정말 이런 대화를 나누셨구나. 저는 할머니가 김두식 아저씨를 원망하실 줄 알았는데. 상자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다. 1994년 6월 13일자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나는 살인자나 다름없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30년간 증거를 모을 것이다. 박 사장과 그 일당들의 죄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일기장을 넘겨보니 30년간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박 사장의 실명과 주소, 공범들의 신상 정보,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다른 범죄들의 증거까지. 아버지가 30년간 사립탐정처럼 이들을 추적하셨구나. 민호가 감탄했다. 상자 맨 아래에서 마지막 봉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박 사장 일당의 범죄 계획서 원본과 그들이 주고받은 돈거래 내역,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까지 들어 있었다. 조씨 할머니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라. 그리고 조영숙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려라.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었지만 너희들은 용감한 사람이 되어달라. 조영숙이 상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할머니가 왜 30년 후에 김두식이 죽으면 할머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라고 하셨는지. 이 증거들을 통해 할머니의 억울함이 풀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거였군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는 30년 전 한순간의 나약함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오셨지만 그 죄책감을 바탕으로 30년간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셨던 것입니다. 조씨 할머니의 예언적 지혜와 아버지의 참회하는 마음이 만나서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해야 합니다.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아니면 그분의 30년간의 속죄를 인정해야 할지.
조 씨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용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 증오가 아닌 치유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 수사과 민수와 민호 그리고 조영숙이 아버지가 남긴 증거 상자를 담당 형사에게 제출했다. 베테랑 형사 이재훈 55이 상자 안의 내용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정말 30년 전 사건과 관련된 증거라고요? 이재훈 형사가 카세트 테이프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네, 저희 아버지가 30년간 수집해온 자료들입니다. 민수가 대답했다. 형사는 테이프를 재생해 보았다. 박 사장과 아버지의 대화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자 주변에 있던 다른 형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건 명백한 살인 교사와 공모 증거네요. 이재훈 형사가 흥분하며 말했다. 30년 전에는 이런 증거가 없어서 단순 사고로 처리됐지만 이제 완전히 달라지겠군요. 형사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넘겨보며 감탄했다. 김두식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군요. 30년간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다니. 여기 박 사장의 실명도 있고 공범들의 신상 정보까지 다 있네요. 일기장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아버지는 마치 사립탐정처럼 박 사장 일당을 추적해왔던 것이다. 1995년 3월 15일 박 사장 본명 박민철이 부산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재개발 사업 진행. 노인 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 1998년 7월 22일 박민철이 대구로 이주. 새로운 건설회사 설립. 또다시 강제 철거 과정에서 화재 사고 발생. 2001년 11월 10일 박민철의 공범 김영수가 인천에서 유사한 범죄 저질러 피해자 가족이 의문사. 일기장을 읽어가던 이재훈 형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네요. 30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을 반복한 거군요. 조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 할머니 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두식 씨의 기록에 따르면 최소 10억 원 이상의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있어요. 모두 재개발이나 토지 매입과 관련된 사고들이죠. 상자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자료가 나왔다. 아버지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이었다. 박 사장과 공범들이 만나는 모습, 돈을 주고받는 장면, 그리고 위조 문서를 작성하는 현장까지.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찍으셨을까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다. 일기장에 답이 있었다. 1995년 1월부터 박민철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증거를 수집했다. 나는 비겁했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끝까지 해내겠다. 형사는 상자 맨 아래에서 USB를 발견했다. 이건 뭐죠?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기신 디지털 증거인 것 같아요. 민수가 추측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수백 개의 파일들이 나타났다. 녹음 파일들, 사진들,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상세한 수사 보고서까지.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23년에 녹음된 파일이었다. 아버지가 박 사장과 직접 통화한 내용이었다. 박민철 씨, 저는 김두식입니다. 30년 전 조 씨 할머니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김두식, 그때 그 사람. 갑자기 왜 연락을 하는 거요? 저는 30년간 당신의 모든 범죄를 추적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연락드렸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부산의 이 씨 사건, 대구의 최 씨 사건, 인천의 김 씨 사건. 모두 당신 짓이죠?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너는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야?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죽는다고? 무슨 말이야? 저는 이미 말기암 환자입니다. 몇 달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통화는 거기서 끊어졌다.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계산해 넣고 마지막 계획을 실행한 것이었다. 이재훈 형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두식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군요. 30년간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다니. 지금 박 사장과 공범들은 어디에 있나요? 조영숙이 궁금해했다. 형사가 컴퓨터를 두드리며 확인했다. 박민철은 현재 서울 강남에 살고 있고 여전히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대부분 추적 가능해요. 그럼 지금 당장 체포할 수 있나요? 민호가 급하게 물었다. 증거는 충분하지만 30년이 지난 사건이라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형사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 정도 증거라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조영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조영숙 씨죠? 저는 박민철입니다. 조영숙이 깜짝 놀라며 형사들을 바라보았다. 형사가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다. 30년 전 조 씨 할머니의 손녀 맞죠? 김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뭐? 어떻게 제 번호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김두식이가 어떤 짓을 해놨는지예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왜 만나야 하죠? 김두식이가 30년간 수집한 자료들. 그것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드리죠. 그 사람은 정신병자였어요. 조영숙이 분노하며 대답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인했어요. 증거라고요? 하하. 30년 전 김두식이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였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만든 모든 자료는 조작된 거예요. 이재훈 형사가 조영숙에게 손짓을 하며 계속 대화하라고 신호했다. 그럼 조 씨 할머니의 죽음도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물론 사고였어요. 그 할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잘못 사용해서 일어난 불행한 사고였죠. 김두식이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온갖 망상을 한 거예요. 그럼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다른 피해자요. 부산의 이 씨, 대구의 최 씨, 인천의 김 씨. 모두 당신이 죽인 거죠? 난 그런 사람들 모른다. 거짓말. 김두식 아저씨가 30년간 추적한 증거가 다 있어요. 박 사장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대화가 녹음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찰서에서 아버지가 30년간 수집하신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과 끈질긴 추적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30년간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박 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으로 보아 그들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 후 박민철이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60대 중반의 그는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한때 건설업계의 큰손이었지만 지금은 초라한 노인으로 보였다. 저는 김두식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해명하러 왔습니다. 박민철이 당당하게 말했다. 이재훈 형사가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그럼 이 카세트 테이프부터 설명해 보시죠. 당신과 김두식 씨의 대화 내용입니다. 테이프가 재생되자 박민철의 얼굴색이 변했다. 하지만 그는 곧 진정하며 말했다. 이것은 김두식이가 조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30년간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어요. 조작이라고요? 그럼 음성 감식을 해보면 되겠네요. 박민철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른 전략을 사용했다. 좋습니다. 그 대화가 사실이라고 치죠. 하지만 저도 피해자였어요. 피해자라고요? 1994년 당시 저는 거대한 투자회사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거부했다면 저도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제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진정한 가해자는 따로 있어요. 그럼 누가 진정한 가해자라는 건가요? 형사가 물었다. 투자회사 회장 김대호입니다. 하지만 그는 5년 전에 이미 사망했어요.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고 자신들만 살아남은 거죠. 박민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저는 30년간 그 일로 고통받았어요. 김두식이만 괴로웠던 게 아닙니다. 저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형사가 일기장을 펼쳐 보였다. 그럼 이후에 부산, 대구, 인천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박민철이 당황하며 변호사를 바라봤다. 변호사가 대신 대답했다. 그것들은 모두 우연의 일치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던 시기에는 이런 사고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15건이 모두 우연이라고요? 제 의뢰인은 그 사건들과 무관합니다. 김두식 씨가 의도적으로 연관성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때 조영숙이 증인 자격으로 조사실에 들어왔다. 박민철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다. 당신이 우리 할머니를 죽인 장본인이군요. 조영숙이 차갑게 말했다. 저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어요. 조 씨 할머니의 죽음은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박민철이 변명했다. 사고라고요? 당신이 직접 6월 12일 오후에 사고가 날 예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건 제가 잘못 표현한 것입니다. 가스레인지가 오래되어서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조영숙이 분노하며 일어섰다. 거짓말. 할머니는 당신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박민철이라는 사람이 올 거다. 그리고 나를 위협할 거다라고요. 박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조영숙이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이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쓰신 편지예요. 여기에 당신 이름이 나와 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박민철이 내일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협박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설령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박민철이 편지를 보더니 급히 변명했다. 이것도 조작된 것일 수 있어요. 30년이나 지난 편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이재훈 형사가 다른 증거를 제시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화면에 1994년 6월 11일자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조 씨 할머니 집 근처에서 박민철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다. 김두식 씨가 어떻게 이런 영상까지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에서 당신이 내일 마지막으로 압박하겠다고 말하는 게 들려요. 박민철이 완전히 당황했다. 그건 다른 일에 대한 얘기였어요. 다른 일이라면?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변호사가 급히 끼어들었다. 제 의뢰인은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하지만 박민철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협박했어요. 하지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변호사가 놀라며 박민철을 말렸지만 그는 계속 고백했다. 저는 그냥 겁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가스레인지를 건드린 것도 위험용이었어요. 정말로 폭발할 줄은 몰랐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30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럼 다른 피해자들은요? 형사가 물었다. 박민철이 고개를 숙였다. 모두 비슷한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고였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15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뜻인가요? 저는 직접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박민철의 변명은 계속되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30년간 그는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며 살아왔지만 결국은 연쇄살인마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저는 지금 충격과 분노, 그리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박민철이라는 사람은 30년간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15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연쇄살인마였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이런 괴물을 추적해 오신 것을 생각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도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민철의 자백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수법의 피해자, 가족들이 경찰서로 찾아왔다. 30년간 억울함을 품고 살던 사람들이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부산에서 온 이명수 52씨는 아버지를 잃었던 상황을 증언했다. 1995년 3월 아버지는 재개발을 끝까지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셨죠.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지만 우리 가족은 의심하고 있었어요. 대구에서 온 최영희 48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어머니가 화재로 돌아가시기 하루 전 누군가가 집에 찾아와서 협박했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요. 인천의 김철수 45씨는 더 구체적인 증언을 했다. 형이 죽기 전에 박민철이라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죠. 이재훈 형사는 이 모든 증언들을 종합하며 감탄했다. 김두식 씨의 추적이 정확했군요. 30년간 전국을 돌며 이런 체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니. 한편 조영숙은 할머니가 남긴 또 다른 편지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놀라운 예언들이 담겨 있었다. 1994년 6월 10일 박민철은 10년 내에 부산에서 같은 짓을 저지를 것이다. 1994년 6월 10일 김두식은 30년간 고통받을 것이지만 그 고통이 그를 구원할 것이다. 1994년 6월 10일 영수가 너는 45세가 되는 해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조영숙은 올해 정확히 45세였다. 할머니의 예언이 모두 맞아떨어진 것이다. 가장 놀라운 편지는 따로 봉인되어 있었다. 박민철에게 전하는 말이라고 적힌 편지였다. 박민철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언젠가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할 줄 알았다. 30년이 걸렸지만 말이야. 편지는 계속되었다. 너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용서는 언제나 가능하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김두식도 용서했다. 이제 너희도 서로를 용서해야 할 때다. 조영숙은 이 편지를 박민철에게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구치소에서 박민철과의 면회가 이뤄졌다. 왜 저를 만나러 오신 거죠? 박민철이 고개를 들지 못하며 물었다. 할머니가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신 편지가 있어요. 조영숙이 편지를 내밀었다. 박민철이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조씨 할머니께서 저를 용서하신다고 하셨나요? 네. 할머니는 이미 30년 전에 모든 것을 용서하셨어요. 저는 정말 괴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지. 조영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복수는 새로운 악을 만들 뿐이다. 진정한 정의는 용서에서 시작된다고요. 박민철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저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할머니는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만 할머니의 뜻에 따라 복수는 하지 않겠어요. 그럼 김두식 씨의 아들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민수 씨와 민호 씨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기신 메시지가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였거든요. 박민철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0년 전에 만약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쯤 모든 게 달랐을 텐데요. 후회는 소용없어요. 이제라도 진정한 참회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면회가 끝난 후 조영숙은 민수, 민호와 만났다.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와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도와야겠어요. 맞아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이 모두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죠. 민호가 동의했다. 조영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원하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치유, 증오가 아니라 정의. 세 사람은 조씨 할머니 기념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재단은 토지 분쟁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서민들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30년간 수집하신 자료들도 모두 재단에 기증하겠어요. 민수가 말했다. 이런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영숙이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박민철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년간의 연쇄살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진심 어린 참회를 보였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 편지를 썼다. 저는 30년간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피해자는 제가 죽인 15명의 무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박민철의 편지는 계속되었다. 조씨 할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전에 만약 그 용서의 마음을 알았다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김두식의 장례식에서 시작된 이 모든 사건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언론들은 30년 만에 밝혀진 연쇄살인 사건, 죽음으로 완성된 정의 실현, 용서가 가져온 기적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특히 김두식이 30년간 혼자서 진실을 추적해온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비겁했던 한순간을 평생의 속죄로 갚아낸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조영숙은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30년 만에 전하는 소식이었다. 할머니, 드디어 해냈어요. 박민철을 비롯한 모든 범인들이 처벌받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원하시던 대로 용서도 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묘소 앞의 꽃들을 흔들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예언이 모두 맞았어요. 30년 후에 정말로 모든 게 해결됐어요. 김두식 아저씨도 이제 편안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조영숙은 새로운 꽃을 헌화하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할머니, 이제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재단 활동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계실 거예요. 그날 밤 조영숙의 꿈에 할머니가 나타났다. 젊고 건강한 모습의 할머니였다. 영수가 잘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30년간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억울할 것도 없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으니까. 나의 죽음이 더 큰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되었으니 말이야. 그럼 처음부터 이런 결말을 예상하고 계셨던 건가요? 예상이라기보다는 믿음이었지.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믿음. 그리고 용서는 복수보다 강하다는 믿음 말이야.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며 말했다. 이제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해라.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미래를 위해 살아가렴. 꿈에서 깬 조영숙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30년간의 원한과 고통이 마침내 치유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아버지의 죄책감은 파멸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미래의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경찰서 수사과. 민수와 민호 그리고 조영숙이 아버지가 남긴 증거 상자를 담당 형사에게 제출했다. 베테랑 형사 이재훈 55이 상자 안의 내용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정말 30년 전 사건과 관련된 증거라고요? 이재훈 형사가 카세트 테이프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네,
저희 아버지가 30년간 수집해온 자료들입니다. 민수가 대답했다. 형사는 테이프를 재생해 보았다. 박 사장과 아버지의 대화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자 주변에 있던 다른 형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건 명백한 살인 교사와 공모 증거네요. 이재훈 형사가 흥분하며 말했다. 30년 전에는 이런 증거가 없어서 단순 사고로 처리됐지만 이제 완전히 달라지겠군요. 형사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넘겨보며 감탄했다. 김두식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군요. 30년간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다니. 여기 박 사장의 실명도 있고 공범들의 신상 정보까지 다 있네요. 일기장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아버지는 마치 사립탐정처럼 박 사장 일당을 추적해왔던 것이다. 1995년 3월 15일 박 사장 본명 박민철이 부산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재개발 사업 진행. 노인 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 1998년 7월 22일 박민철이 대구로 이주. 새로운 건설회사 설립. 또다시 강제 철거 과정에서 화재 사고 발생. 2001년 11월 10일 박민철의 공범 김영수가 인천에서 유사한 범죄 저질러 피해자 가족이 의문사. 일기장을 읽어가던 이재훈 형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네요. 30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을 반복한 거군요. 조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 할머니 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두식 씨의 기록에 따르면 최소 10억 원 이상의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있어요. 모두 재개발이나 토지 매입과 관련된 사고들이죠. 상자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자료가 나왔다. 아버지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이었다. 박 사장과 공범들이 만나는 모습, 돈을 주고받는 장면, 그리고 위조 문서를 작성하는 현장까지.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찍으셨을까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다. 일기장에 답이 있었다. 1995년 1월부터 박민철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증거를 수집했다. 나는 비겁했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끝까지 해내겠다. 형사는 상자 맨 아래에서 USB를 발견했다. 이건 뭐죠?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기신 디지털 증거인 것 같아요. 민수가 추측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수백 개의 파일들이 나타났다. 녹음 파일들, 사진들,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상세한 수사 보고서까지.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23년에 녹음된 파일이었다. 아버지가 박 사장과 직접 통화한 내용이었다. 박민철 씨, 저는 김두식입니다. 30년 전 조 씨 할머니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김두식, 그때 그 사람. 갑자기 왜 연락을 하는 거요? 저는 30년간 당신의 모든 범죄를 추적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연락드렸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부산의 이 씨 사건, 대구의 최 씨 사건, 인천의 김 씨 사건. 모두 당신 짓이죠?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너는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야?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죽는다고? 무슨 말이야? 저는 이미 말기암 환자입니다. 몇 달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통화는 거기서 끊어졌다.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계산해 넣고 마지막 계획을 실행한 것이었다. 이재훈 형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두식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군요. 30년간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다니. 지금 박 사장과 공범들은 어디에 있나요? 조영숙이 궁금해했다. 형사가 컴퓨터를 두드리며 확인했다. 박민철은 현재 서울 강남에 살고 있고 여전히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대부분 추적 가능해요. 그럼 지금 당장 체포할 수 있나요? 민호가 급하게 물었다. 증거는 충분하지만 30년이 지난 사건이라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형사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 정도 증거라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조영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조영숙 씨죠? 저는 박민철입니다. 조영숙이 깜짝 놀라며 형사들을 바라보았다. 형사가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다. 30년 전 조 씨 할머니의 손녀 맞죠? 김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김두식이가 어떤 짓을 해놨는지예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왜 만나야 하죠? 김두식이가 30년간 수집한 자료들. 그것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드리죠. 그 사람은 정신병자였어요. 조영숙이 분노하며 대답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인했어요. 증거라고요? 하하. 30년 전 김두식이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였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만든 모든 자료는 조작된 거예요. 이재훈 형사가 조영숙에게 손짓을 하며 계속 대화하라고 신호했다. 그럼 조 씨 할머니의 죽음도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물론 사고였어요. 그 할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잘못 사용해서 일어난 불행한 사고였죠. 김두식이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온갖 망상을 한 거예요. 그럼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다른 피해자요. 부산의 이 씨, 대구의 최 씨, 인천의 김 씨. 모두 당신이 죽인 거죠? 난 그런 사람들 모른다. 거짓말. 김두식 아저씨가 30년간 추적한 증거가 다 있어요. 박 사장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대화가 녹음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찰서에서 아버지가 30년간 수집하신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과 끈질긴 추적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30년간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박 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으로 보아 그들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 후 박민철이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60대 중반의 그는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한때 건설업계의 큰 손이었지만 지금은 초라한 노인으로 보였다. 저는 김두식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해명하러 왔습니다. 박민철이 당당하게 말했다. 이재훈 형사가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그럼 이 카세트 테이프부터 설명해 보시죠. 당신과 김두식 씨의 대화 내용입니다. 테이프가 재생되자 박민철의 얼굴색이 변했다. 하지만 그는 곧 진정하며 말했다. 이것은 김두식이가 조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30년간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어요. 조작이라고요? 그럼 음성 감식을 해보면 되겠네요. 박민철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른 전략을 사용했다. 좋습니다. 그 대화가 사실이라고 치죠. 하지만 저도 피해자였어요. 피해자라고요? 1994년 당시 저는 거대한 투자회사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거부했다면 저도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제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진정한 가해자는 따로 있어요. 그럼 누가 진정한 가해자라는 건가요? 형사가 물었다. 투자회사 회장 김대호입니다. 하지만 그는 5년 전에 이미 사망했어요.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고 자신들만 살아남은 거죠. 박민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저는 30년간 그 일로 고통받았어요. 김두식이만 괴로웠던 게 아닙니다. 저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형사가 일기장을 펼쳐 보였다.
그럼 이후에 부산, 대구, 인천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박민철이 당황하며 변호사를 바라봤다. 변호사가 대신 대답했다. 그것들은 모두 우연의 일치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던 시기에는 이런 사고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10억 원이 모두 우연이라고요? 제 의뢰인은 그 사건들과 무관합니다. 김두식 씨가 의도적으로 연관성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때 조영숙이 증인 자격으로 조사실에 들어왔다. 박민철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다. 당신이 우리 할머니를 죽인 장본인이군요. 조영숙이 차갑게 말했다. 저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어요. 조 씨 할머니의 죽음은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박민철이 변명했다. 사고라고요? 당신이 직접 6월 12일 오후에 사고가 날 예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건 제가 잘못 표현한 것입니다. 가스레인지가 오래되어서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조영숙이 분노하며 일어섰다. 거짓말. 할머니는 당신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박민철이라는 사람이 올 거다. 그리고 나를 위협할 거다라고요. 박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조영숙이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이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쓰신 편지예요. 여기에 당신 이름이 나와 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박민철이 내일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협박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설령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박민철이 편지를 보더니 급히 변명했다. 이것도 조작된 것일 수 있어요. 30년이나 지난 편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이재훈 형사가 다른 증거를 제시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화면에 1994년 6월 11일자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조 씨 할머니 집 근처에서 박민철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다. 김두식 씨가 어떻게 이런 영상까지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에서 당신이 내일 마지막으로 압박하겠다고 말하는 게 들려요. 박민철이 완전히 당황했다. 그건 다른 일에 대한 얘기였어요. 다른 일이라면? 제가 기억을 잘못해서. 변호사가 급히 끼어들었다. 제 의뢰인은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하지만 박민철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협박했어요. 하지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변호사가 놀라며 박민철을 말렸지만 그는 계속 고백했다. 저는 그냥 겁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가스레인지를 건드린 것도 위험용이었어요. 정말로 폭발할 줄은 몰랐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30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럼 다른 피해자들은요? 형사가 물었다. 박민철이 고개를 숙였다. 모두 비슷한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고였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15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뜻인가요? 저는 직접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박민철의 변명은 계속되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30년간 그는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며 살아왔지만 결국은 연쇄살인마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저는 지금 충격과 분노, 그리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박민철이라는 사람은 30년간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15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연쇄살인마였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이런 괴물을 추적해 오신 것을 생각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도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민철의 자백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수법의 피해자, 가족들이 경찰서로 찾아왔다. 30년간 억울함을 품고 살던 사람들이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부산에서 온 이명수 52씨는 아버지를 잃었던 상황을 증언했다. 1995년 3월 아버지는 재개발을 끝까지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셨죠.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지만 우리 가족은 의심하고 있었어요. 대구에서 온 최영희 48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어머니가 화재로 돌아가시기 하루 전 누군가가 집에 찾아와서 협박했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요. 인천의 김철수 45씨는 더 구체적인 증언을 했다. 형이 죽기 전에 박민철이라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죠. 이재훈 형사는 이 모든 증언들을 종합하며 감탄했다. 김두식 씨의 추적이 정확했군요. 30년간 전국을 돌며 이런 체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니. 한편 조영숙은 할머니가 남긴 또 다른 편지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놀라운 예언들이 담겨 있었다. 1994년 6월 10일 박민철은 10년 내에 부산에서 같은 짓을 저지를 것이다. 1994년 6월 10일 김두식은 30년간 고통받을 것이지만 그 고통이 그를 구원할 것이다. 1994년 6월 10일 영수가 너는 45세가 되는 해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조영숙은 올해 정확히 45세였다. 할머니의 예언이 모두 맞아떨어진 것이다. 가장 놀라운 편지는 따로 봉인되어 있었다. 박민철에게 전하는 말이라고 적힌 편지였다. 박민철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언젠가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할 줄 알았다. 30년이 걸렸지만 말이야. 편지는 계속되었다. 너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용서는 언제나 가능하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김두식도 용서했다. 이제 너희도 서로를 용서해야 할 때다. 조영숙은 이 편지를 박민철에게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구치소에서 박민철과의 면회가 이뤄졌다. 왜 저를 만나러 오신 거죠? 박민철이 고개를 들지 못하며 물었다. 할머니가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신 편지가 있어요. 조영숙이 편지를 내밀었다. 박민철이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조씨 할머니께서 저를 용서하신다고 하셨나요? 네. 할머니는 이미 30년 전에 모든 것을 용서하셨어요. 저는 정말 괴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지. 조영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복수는 새로운 악을 만들 뿐이다. 진정한 정의는 용서에서 시작된다고요. 박민철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저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할머니는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만 할머니의 뜻에 따라 복수는 하지 않겠어요. 그럼 김두식 씨의 아들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민수 씨와 민호 씨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기신 메시지가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였거든요. 박민철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0년 전에 만약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쯤 모든 게 달랐을 텐데요. 후회는 소용없어요. 이제라도 진정한 참회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면회가 끝난 후 조영숙은 민수, 민호와 만났다.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와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도와야겠어요. 맞아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이 모두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죠. 민호가 동의했다. 조영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원하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치유, 증오가 아니라 정의. 세 사람은 조씨 할머니 기념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재단은 토지 분쟁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서민들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30년간 수집하신 자료들도 모두 재단에 기증하겠어요.
민수가 말했다. 이런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영숙이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박민철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년간의 연쇄살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진심 어린 참회를 보였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 편지를 썼다. 저는 30년간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피해자는 제가 죽인 15명의 무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박민철의 편지는 계속되었다. 조씨 할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전에 만약 그 용서의 마음을 알았다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김두식의 장례식에서 시작된 이 모든 사건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언론들은 30년 만에 밝혀진 연쇄살인 사건, 죽음으로 완성된 정의 실현, 용서가 가져온 기적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특히 김두식이 30년간 혼자서 진실을 추적해온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비겁했던 한순간을 평생의 속죄로 갚아낸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조영숙은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30년 만에 전하는 소식이었다. 할머니, 드디어 해냈어요. 박민철을 비롯한 모든 범인들이 처벌받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원하시던 대로 용서도 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묘소 앞의 꽃들을 흔들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예언이 모두 맞았어요. 30년 후에 정말로 모든 게 해결됐어요. 김두식 아저씨도 이제 편안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조영숙은 새로운 꽃을 헌화하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할머니, 이제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재단 활동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계실 거예요. 그날 밤 조영숙의 꿈에 할머니가 나타났다. 젊고 건강한 모습의 할머니였다. 영수가 잘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30년간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억울할 것도 없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으니까. 나의 죽음이 더 큰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되었으니 말이야. 그럼 처음부터 이런 결말을 예상하고 계셨던 건가요? 예상이라기보다는 믿음이었지.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믿음. 그리고 용서는 복수보다 강하다는 믿음 말이야.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며 말했다. 이제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해라.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미래를 위해 살아가렴. 꿈에서 깬 조영숙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30년간의 원한과 고통이 마침내 치유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아버지의 죄책감은 파멸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미래의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